서울의 심장부,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시그니엘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의 화려함으로 질식할 듯했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그 빛은 참석한 인사들의 값비싼 보석과 실크 드레스에 부딪혀 무지개처럼 흩어졌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달콤한 향과 은은한 플로럴 향수, 그리고 권력과 부가 만들어내는 특유의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은 SJ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의 약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얼음왕자, 냉혈한 전략가와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34세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는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턱시도를 입은 그는 조각상처럼 굳은 표정으로 단상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태양그룹의 고명딸 윤서연이 백조처럼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된 것이었다. 이 약혼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SJ그룹과 10위권의 태양그룹이 맺는 전략적 동맹이었다. 이 결합을 통해 SJ는 유통망을, 태양은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며 양사는 거대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정재계 거물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목격하고 그 힘에 편승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었다. 강태준은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광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의 귓가에는 그저 공허한 소음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잠시 샴페인 잔을 든 채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는 하객들을 지나 창밖에 서울 야경으로 향했다. 까마득한 아래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 아주 작고 초라했던 어느 옥탑방의 불빛을 그는 애써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신랑 강태준 군은 신부 윤서연 양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까? 주례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수백 개의 눈동자,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그의 입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연이 부드러운 손으로 그의 팔을 가볍게 쥐었다. 그 온기마저 차갑게 느껴졌다. 그가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웅장한 음악과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연회장에 거대한 참나무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약속이나 한 듯 문 쪽으로 향했다. 소란의 근원지를 향한 짜증 섞인 시선들은 이내 경악으로 바뀌었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그녀의 옷차림은 지극히 평범했다. 무릎까지 오는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 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흩날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강태준의 심장이 얼음 송곳으로 찔린 듯 멎어버렸다. 한지원. 그가 6년 전 자신의 야망을 위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버렸던 여자.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뜨거웠던, 그래서 제가 될 때까지 태워버려야만 했던 여자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양옆으로, 그리고 다리 뒤로 5명의 아이들이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서 있었다. 4명의 남자아이와 1명의 여자아이. 아이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마치 강태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찢어놓은 듯한 얼굴들이었다. 날카로운 눈매, 오뚝한 콧날, 붓게 담은 입술까지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강태준의 축소판들이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속삭임이었지만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파문으로 번져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약혼식의 주인공이었던 강태준과 윤서연이 아니라 불청객인 한지원과 5 아이들에게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갔다. 윤서연의 얼굴에서 계산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아버지인 윤 회장은 당장이라도 보안 요원들을 불러 저 여자를 끌어내라는 듯한 눈빛으로 무대 아래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한지원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를 오롯이 감당하며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단상 위에 강태준. 그녀의 눈빛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휘몰아치고 난 뒤에 고요한 심연과 같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버진 로드를 걸어 단상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졌다. 마침내 단상 몇 걸음 앞에 멈춰선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마이크도 없이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강태준 씨, 오랜만이네요.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꿈속에서 그를 괴롭혔고 현실에서 그를 공허하게 만들었던 목소리. 이 화려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와야만 했어요. 당신의 중요한 날이니까.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윤서연이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보안 요원들. 뭐해요? 당장 저 여자 끌어내. 하지만 한지원은 윤서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차분한 손짓 하나에 건장한 사내들이 우뚝 멈춰섰다. 오늘 당신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도 아빠를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이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자신을 꼭 닮은 여자아이를 앞으로 살짝 내밀었다. 아이는 겁을 먹은 듯 하면서도 엄마의 등 뒤에서 강태준을 빤히 쳐다보았다. 인사하렴. 얘들아, 너희에게 생물학적 아버지가 되어주실 분이야. 그 말이 연회장의 폭탄처럼 터졌다.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이제 확신에 찬 소음이 되어 연회장을 뒤흔들었다. 윤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SJ그룹과 태양그룹의 합병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재앙이었다. 강태준은 그제야 아이들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자신과 똑 닮은 5개의 얼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은 냉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6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자신의 약혼식 날에 나타난 것인가? 돈 때문인가? 복수 때문인가?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든 어떤 후회를 했든 지금 이 순간 그는 SJ그룹의 총수였다. 그는 이 상황을 통제해야만 했다. 한지원 씨.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기는 당신과 아이들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합시다. 우선 여기서 나가주시죠. 그의 말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냉정한 대처였지만 한지원의 귀에는 6년 전 그가 자신을 버렸을 때와 똑같은 잔인한 언어로 들렸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떠올랐다. 개인적인 이야기라고요. 이 아이들이 당신의 핏줄이고 SJ그룹의 잠재적인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이야기죠? 후계자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연 회장을 강타했다. 강태준은 슬아의 자식이 없었다. 이 아이들의 존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SJ그룹의 후계 구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 스캔들을 넘어 경영권 분쟁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강태준이 낮게 물었다. 원하는 거요. 한지원은 마치 정말 재미있는 질문을 들었다는 듯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단지 내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 뱃속의 아이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녀는 말을 마친 뒤
더 이상 미련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연약했지만 결코 패배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녀는 오늘 이 전쟁의 서막을 열었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강태준은 떠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던 그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윤서연의 날카로운 비명, 윤 회장의 분노에 찬고함, 기자들의 질문 공세,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뒤엉켜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문틈으로 사라지기 직전 자신을 돌아보던 한 아이의 눈빛만이 선명하게 밝혔다. 그 눈빛은 원망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차갑고 공허한 눈빛이었다.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영혼을 마주한 듯한 섬뜩함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강태준은 자신이 버렸던 과거와 잔인하게 마주해야만 했다. 부계자를 찾기 이전에 그는 먼저 한 여자의 부서진 마음을, 그리고 5 아이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이 지독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강태준의 약혼식 파토 소식은 서울을 집어삼켰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의 일면은 한지원과 5 아이들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SJ그룹, 강태준 회장, 약혼식 날 나타난 5 아이의 아빠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활자 위에서 춤을 췄다. 증권가 정보지 찌라시는 이미 온갖 추측과 미확인 정보들로 들끓었고 SJ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쳤다. 강태준의 개인 집무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어제의 화려했던 야경은 온데간데 없고 잿빛 빌딩 숲만이 삭막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값비싼 이탈리아제 슈트는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올렸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얼음왕국 같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의 흔적이 보였다. 회장님, 오랜 시간 그를 보좌해온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윤서연 사장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코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로 인한 태양그룹의 이미지 실추와 주가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바였다. 강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론 대응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 강태준이 박 실장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다. 지금은 그 어떤 해명도 기름을 붓는 격일 뿐이야. 일단 한지원 씨, 그 여자부터 만나야겠어. 당장 연락처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중으로 약속 잡아. 박 실장은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 지금은 너무 감정적이십니다. 법무팀과 상의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보이나. 강태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박 실장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강태준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동자 속에는 억눌린 분노와 지독한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후회의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다. 이건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내 과거가 내 발목을 잡은 거니까 직접 만나서 끝을 봐야 해. 몇 시간 후 강태준은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앞에 서 있었다. 스튜디오 블룸. 한지원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6년 전 그가 알던 그녀는 SJ그룹의 평범한 인턴 사원이었다. 그가 내민 위자료도 거절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이런 공간을 일구었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게 다가왔다. 내부는 작지만 감각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한쪽 벽면에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듯한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커피 향과 종이,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한지원은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어제 연회장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방어막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차가운 물 2잔을 놓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원하는 게 뭐지 돈인가? 그는 최대한 사무적인 말투를 유지하려 했었다. 감정을 배제하고 이것을 하나의 거래로 만들어야 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 그는 수표책을 꺼내려 했다. 그 순간 한지원의 입가에 경멸이 담긴 옅은 미소가 스쳤다. 6년 전에도 당신은 그랬어. 항상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지. 당신의 죄책감까지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때 내가 당신 돈을 거절하고 떠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더 큰 돈을 받아내려고. 아니, 난 당신의 돈이 더러워서 받지 않았던 거야. 내 사랑과 내 아이를 돈으로 계산하려는 당신의 방식이 역겨웠던 거라고. 강태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6년 전 그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인 강 회장의 압박에 못 이겨 그는 미래를 위해 사랑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6년 전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인턴 사원이었던 지원은 정직원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태준에게 할 말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서 작은 초음파 사진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그만하자.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뭐라고요? 본부장님, 더 이상 너를 만날 수 없어. 난 곧 약혼할 거다. 우리는 처음부터 실수였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는 것 같았다. 지원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뱃속에 작은 생명이 아우성치는 것 같았다. 실수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전부 실수였다는 말이에요. 그래, 정리해줘. 이건 위자료다. 네가 우리 회사에서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야. 이걸로 조용히 사라져줘. 그가 내민 봉투의 두께가 그녀의 사랑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그의 얼굴에 뿌렸다. 그리고 평생의 상처가 될 한마디를 내뱉었다. 당신 정말 최악이군요.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고 그대로 레스토랑을 뛰쳐나왔다. 태주는 쏟아진 물에 젖은 얼굴로 그녀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몰랐다. 그날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사랑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미래와 과거, 모든 것을 버렸던 것이다. 다시 현재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 강태준이 힘겹게 물었다. 말하려고 했어. 바로 그날, 당신이 내게 돈 봉투를 내밀던 그날. 한지원의 대답은 그의 마지막 변명마저 산산조각냈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거대한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 어떤 비즈니스 협상보다도 어려웠다. 눈앞의 이 여자는 이제 그가 아는 약하고 순수했던 한지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5 아이를 홀로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이자 성공한 사업가였다. 아이들은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내 아이들이기도 해. 나에겐 알 권리가 있어. 처음으로 강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한지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권리 6년 동안 당신은 그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어.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한 건 나였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눈물 흘린 것도 나였어. 유치원 학예회에서 아빠들만 가득한 자리에 홀로 앉아 아이들을 응원한 것도 나였다고. 이제 와서 당신이 무슨 권리를 주장해. 그녀의 외침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빼꼼 열리더니 작은 머리 하나가 쏙 들어왔다. 여자아이였다. 어제 약혼식장에서 본 한지원을 쏙 빼닮은 아이. 엄마, 배고파요. 아이는 강태준을 발견하고는 놀란 듯 엄마의 다리 뒤로 쏙 숨었다. 아이의 눈에는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다. 한지원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부드러운 엄마의 얼굴로 돌아왔다. 우리 하늘이, 조금만 기다려. 엄마 아저씨랑 이야기 중이잖아. 저 아저씨, 어제 TV에서 본 아저씨다. 아이의 말에 강태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멈칫했다. 그는 아이와 눈을 맞추려 했으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보려 했다. 안녕. 이름이 하늘이니. 하지만 하늘이는 더욱더 엄마 뒤로 숨어버렸다. 잠시 후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아이 넷이 우르르 고개를 내밀었다. 모두가 강태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를 신기한 동물이라도 보듯 빤히 쳐다보았다. 호기심, 경계, 무관심, 각기 다른 눈빛들이 그를 향했다. 한지원은 아이들을 달래 밖으로 내보낸 뒤 다시 자리에 앉았다. 봤지? 저 아이들에게 당신은 그냥 TV에 나온 아저씨일 뿐이야. 당신이 버린 시간의 대가가 어떤 건지 이제 좀 알겠어. 그녀는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돈은 필요 없어. 대신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인정받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증명해. 당신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SJ그룹의 회장 강태준이 아니라 5아이의 아버지 강태준으로서.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온 강태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잃어버린 6년의 시간을 되돌리고 한 여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5아이의 낯선 마음을 얻어야 하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고독한 싸움이 될 것이었다. 차에 올라탄 그는 박 실장에게 지시했다. 한지원 씨와 5아이들에 대한 모든 외부 공격, 마가, 언론, 태양그룹, 그 누구든 상관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에서 이겨내야만 하는 한 남자의 차가운 결의가 깃들기 시작했다. 한지원이 선포한 전쟁의 규칙은 명확했다. SJ그룹의 회장이 아닌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 강태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과 권력이라는 무기를 내려놓고 맨몸으로 전쟁터에 서야 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전략가로 살아온 그는 이 새로운 전쟁의 접근법조차 지독히 서툴고 계산적이었다. 그의 첫 번째 시도는 SJ그룹의 이름으로 배달된 거대한 트럭들이었다. 트럭들은 한지원의 작은 스튜디오 앞골목을 가득 메웠다. 직원들이 쉴 새 없이 내려놓은 상자들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아동복, 최신형, 게임기, 전문가용 드론, 그리고 방 하나를 채울 만큼의 장난감들이 들어있었다. 아이 한 명당 전담교사를 붙여주겠다는 제안서와 최고급 학원들의 리스트도 함께였다. 그것은 아버지의 서툰 사랑 표현이 아니라 거대 기업의 물량 공세에 가까웠다. 한지원은 스튜디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배달 직원에게 모든 물건을 즉시 반품하라고 지시했다. 강태준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제 아이들은 당신의 돈으로 키우는 전시품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했지. 산타클로스가 필요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강태준에게 첫 번째 패배를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지난 6년간의 공백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놓쳐버린 까마득한 심연이었다. 그는 전략을 수정했다. 직접 부딪혀보기로 했다. 다음 날 그는 예고도 없이 아이들의 유치원 앞으로 찾아갔다. 최고급 세단을 멀찌감치 세워두고 어색한 모습으로 다른 학부모들 틈에 섞여섰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나오는 모습을 보자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 작은 생명체들이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아이들을 발견한 기쁨도 잠시. 그는 곧바로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아이들은 그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약속이라도 한 듯 한지원의 뒤로 쪼르르 숨어버렸다. 5쌍의 눈동자가 경계심을 가득 담아 그를 훔쳐볼 뿐 누구 하나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그들 주변으로 다른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 사람 SJ그룹 회장 아니야. 신문에 나온 그 사람 맞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강태준과 한지원, 그리고 아이들을 찔렀다. 한지원은 그 모든 시선을 꿋꿋이 버텨내며 아이들을 보호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그림인가요? 아이들을 동물원의 원숭이로 만들 셈이에요. 오고 싶으면 최소한 미리 연락이라도 하는 성의를 보여요. 그리고 당신이 나타나면 아이들이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녀의 말은 비난이었지만 그 속에는 아이들을 향한 절박한 모성애가 담겨 있었다. 강태조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을 뿐인데 그의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 한지원이 지난 6년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얼음의 요새는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난공불락이었다. 한편 강태준과 한지원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동안 진짜 전쟁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윤 회장 집무실은 분노의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감히 내 딸의 얼굴에 똥칠을 해. 강태준 그 애송이가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윤 회장은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의 딸 윤서연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방 한쪽을 서성이고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그녀의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여자 한지원이란 계집애. 뒷조사는 해봤어요. 아빠 물론이지. 6년 전 SJ그룹 인턴이었다더군.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 고아 출신이야. 분명 처음부터 강태준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거다. 저 5명의 아이가 정말 강태준의 씨앗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그걸 이용해야 해요. 여론을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한다고요. 강태준은 SJ 후계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감싸고 돌 테니 우리는 그 여자를 공격해서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더러운 돈을 노리고 순진한 재벌 3세를 유혹한 꽃뱀으로 만들어서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려야 해요. 윤서연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부녀의 계획은 잔인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졌다. 그들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언론사들과 인터넷 매체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부터 한지원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독 SJ 강태준 회장의 발목 잡은 그녀. 6년 전 계획된 접근이었나. 심층 취재, 고아 출신 인턴, 재벌 회장 상대로 벌인 위험한 도박. 5 아이는 누구의 씨앗, 스튜디오 블룸, 한지원 대표, 과거 행적 논란, 고, 업계 관계자들. 그녀는 야망이 대단한 여자.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었다. 한지원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동정하는 척하며 그녀의 야망을 부각시켰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이들의 친자 관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를 아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그녀의 성품을 깎아내리고 성공을 위해 남자를 이용하는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여론은 무섭게 돌아섰다. 처음에는 강태준을 비난하던 분위기가 점차 한지원을 향한 의심과 비난으로 바뀌어갔다. 그녀의 스튜디오 홈페이지는 악성 댓글로 마비되었고 계약을 논의하던 클라이언트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윤 회장은 SJ그룹의 주주들에게도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SJ그룹의 사회이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강 회장, 요즘 너무 흔들리는 것 같지 않소? 사생활 문제로 그룹 전체의 주가를 저렇게 떨어뜨려서야 어디 총수 자격이 있다고 하겠소. 저런 여자에게 발목 잡혀서야 앞으로 큰일을 도모할 수 있겠냐는 말이오. 그는 강태준의 리더십에 교묘하게 흠집을 냈다. 개인적인 스캔들을 경영 능력의 부재와 연결시키며 주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의 말은 독처럼 퍼져나가 강태준의 입지를 서서히 좀먹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이 모든 공격을 보고받고 있었다. 박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에는 한지원을 향한 인신공격성 기사들과 주주들의 동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집어던지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럴수록 더욱 냉정해졌다. 태양그룹의 소행이겠지. 정황상 그렇습니다. 저희 쪽 언론팀에서 방어 기사를 내고 있지만 워낙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강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한지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세상의 모든 비난을 홀로 감당하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쌓아올렸던 그녀의 얼음 요새가 이제는 자신 때문에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던 서툰 시도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린 셈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증명은 단순히 유치원 앞에 찾아가거나 장난감을 사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으로 인해 시작된 이 더럽고 비열한 전쟁에서 그녀와 아이들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우리 법무팀, 홍보팀 전부 비상체제로 돌려 한지원 씨와 스튜디오 블룸에 대한 모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단 한 건도 놓치지 마. 그리고 태양그룹 윤 회장의 최근 동향, 접촉하는 인물들 전부 리스트업해서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전쟁을 시작했으면 누가 이기는지 끝을 봐야지. 윤 회장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겠어. 내 사람을 건드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의 눈빛에서 더 이상 후회나 혼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맹수의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얼음의 요새를 공격하는 외부의 적들을 향해 그는 이제 SJ그룹의 총수로서 그리고 다섯 아이의 아버지로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의 공격은 강태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비열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었다. 한지원이라는 개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녀의 생계수단을 완전히 파괴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실장이 올린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스튜디오 블룸의 가장 큰 클라이언트였던 라온건설이 갑작스럽게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긴축 경영이지만 라온건설은 최근 태양그룹의 건설 자회사와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국세청 세무조사도 들어왔습니다. 신생 디자인 스튜디오를 상대로 한 특별 세무조사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희 쪽에서 확인해 본 결과 국세청 고위 간부 중 한 명이 윤 회장과 막역한 사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윤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한지원의 숨통을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한지원 씨는 어떻지?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법무팀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 강태준의 가슴에 밝힌 가장 아픈 가시였다. 그는 그녀가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그 단단한 자존심을 굽히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혼자서 거대한 태풍을 맞서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윤 회장의 공격은 단순히 파혼에 대한 분노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조직적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라도 해둔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한지원을 무너뜨리려 하는 걸까? 단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한지원과 재결합하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그 의심은 자연스럽게 6년 전의 과거로 향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왜 그토록 태양그룹과의 정략 결혼을 밀어붙이셨을까? 당시 SJ그룹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막강했다. 굳이 태양그룹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결혼을 서둘렀다. 강태준은 인터폰을 눌러 박 실장을 다시 호출했다. 박 실장, 이건 비공식적인 지시야. 외부 컨설팅 업체를 써.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6년 전 선대 회장님께서 태양그룹과 혼담을 추진하실 무렵 두 분 사이의 모든 접촉 기록, 자금 흐름, 비공식적인 만남까지 전부 다 샅샅이 뒤져봐. 특히 당시 태양그룹이 겪고 있던 경영난과 관련된 부분 잊지 말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은 강태준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읽었지만
셔츠깃을 여미며 조용히 명령을 수행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또 다른 전선이 과거를 향해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스튜디오 블룸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었다. 북새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친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젊은 직원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조사관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은 회사의 모든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을 압수하듯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선 한지원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뒤 회계 담당자와 함께 조사관들을 상대했다. 요청하시는 자료는 모두 협조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떳떳함에서 나오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조사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조사관들이 돌아간 후에야 스튜디오에는 지친 침묵이 흘렀다. 한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다. 대표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라운 건설 계약도 취소되고 이러다 정말 회사 문 닫는 거 아니에요? 한 지원은 불안에 떠는 직원들을 조용히 둘러보았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소중한 동료들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불안한 직원들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걱정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힘으로 누르려 한다면 우리는 머리로 싸우면 돼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요, 바로 창의력이죠.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회의실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 마커를 들었다. 우리는 지금 다윗과 골리앗 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약자가 강자에게 맞서는 이야기에 열광하죠. 우리는 이 억울한 상황을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 거예요. 그녀는 밤새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그것은 블룸 프로젝트 작은 것들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이름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였다. 영세 자영업자,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등 거대 자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무료로 디자인 컨설팅을 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스튜디오의 SNS 채널을 통해 알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자는 캠페인이 아니었다. 거대 기업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재능을 더 약한 이들과 나누며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태양그룹이 꽃뱀, 야망가라는 프레임으로 그녀를 공격할 때 그녀는 선한 영향력, 상생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며칠 후 이 프로젝트가 알려지자 여론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층과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대기업의 갑질에 맞서는 용기 있는 스튜디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긍정적인 댓글들이 악성 댓글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여러 독립 언론사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한지원의 대응 방식에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울며 자신에게 매달리거나 혹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심지어 매우 우아하고 지적인 방식으로 그는 스튜디오 블룸의 SNS에 올라온 환하게 웃으며 작은 빵집의 로고를 디자인해주는 한지원의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6년 전 그가 사랑했던 순수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시련을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난 6년간 그녀를 얼마나 얕보고 있었는지를. 그는 그녀를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로만 여겼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는, 아니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갈 힘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였다. 박 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회장님, 스튜디오 블룸의 블룸 프로젝트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지원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되면서 태양그룹의 언론 플레이가 다소 주춤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태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약혼식이 파토난 이후 처음으로 짓는 진심이 담긴 미소였.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여자였어. 그의 중얼거림에 박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준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는 생각만 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옆에서 함께 싸우는 검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지원의 블룸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거대 자본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소신 있는 행보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스튜디오 블룸은 순식간에 착한 기업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태양그룹이 퍼부었던 악의적인 프레임은 힘을 잃었고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작은 승리는 한지원에게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의미했다. 쏟아지는 관심과 업무 요청으로 그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낮에는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하고 밤에는 밀린 디자인 작업을 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5아이의 엄마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갰으며 자신을 채찍질했다. 그날 오후도 그랬다. 그녀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막 끝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다. 잠시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강태준이라는 폭풍이 자신의 삶에 다시 나타난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를 향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남은 미련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유치원 선생님의 번호였다. 하늘이 어머님, 혹시 지금 바로 유치원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람이가 정글짐에서 놀다가 떨어졌어요.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지원의 세상이 멈췄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슨 정신으로 차키를 집어들고 유치원으로 달려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람이가 다쳤다는 생각뿐이었다. 유치원 놀이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는 하람이와 창백하게 질린 선생님들을 발견했다. 하람이의 오른쪽 팔이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아이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엄마를 보자마자 와락 안겨왔다. 엄마, 아파, 너무 아파. 괜찮아. 아들, 괜찮아. 엄마 왔어. 엄마가 우리 하람이 지켜줄게.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오직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한편 강태준은 SJ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공격으로 하락했던 주가를 회복시키고 동요하는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회의였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냉정했고 목소리는 빈틈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3분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그가 말을 이어가던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 실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강태준의 귓가에 낫고 빠르게 속삭였다. 회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하람군이 유치원에서 사고를 당해 현재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회의, 추가, 투자와 같은 단어들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이 총수의 갑작스러운 표정 변화에 숨을 죽였다. 상태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팔 쪽을 심하게 다친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회의를 주재하던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냥 아들의 사고 소식에 이성을 잃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회의는 여기서 중단하지. 박 실장, 나 대신 마무리해. 그는 임원들의 당황한 시선을 뒤로한 채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까지 초조해 본 적이 없었다.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여기저기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보호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강태준은
그 혼란 속에서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지원을 발견했다. 그녀는 하람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쓸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지원 씨.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곳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남자가 서 있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시간도 아깝다는 듯 하람이의 상태부터 살폈다. 아이는 고통에 지쳐 엄마의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내 아들이기도 하니까. 강태준은 짧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응급실 데스크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지금은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야 했다. 잠시 후 병원장이 직접 응급실로 내려왔고 대한민국 최고의 소아정형외과 과장이 호출되었다. 응급처치가 즉시 시작되었고 각종 검사가 최우선으로 진행되었다. 한지원은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 혼자였다면 몇 시간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르는 일들이었다.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다. 상완골 분쇄골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 한지원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수술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할 때 그녀는 펜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이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잡았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단단했다. 내가 할게. 당신은 하람이 곁에 있어줘. 그는 망설임 없이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그의 모습에서 더 이상 SJ그룹의 회장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그의 그 모습이 지난 6년간 굳게 닫혀있던 한지원의 마음속 얼음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수술실 앞에서의 기다림은 지옥처럼 길었다. 한지원은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고 강태준은 벽에 기댄 채 미동도 없이 굳어 있었다. 둘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지만 공기 중에는 같은 종류의 불안과 걱정이 무겁게 떠다니고 있었다. 잠시 후 한지원의 이웃집 할머니가 남은 네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왔다. 엄마와 동생을 걱정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낯선 강태준을 보고는 할머니의 등 뒤로 숨었다. 강태준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다가갔다. 그는 몸을 낮춰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걱정 마. 하람이는. 동생은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금방 낫게 해주실 거야. 그의 목소리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판기로 달려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료수를 잔뜩 뽑아왔다. 아이들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그가 건네는 음료수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한지원은 그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다. 재벌 회장의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싶어하는 서툰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른 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지원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강태준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다.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다. 회복실. 마취에서 막 깨어난 하람이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어쩐지 낯설지 않은 아저씨의 얼굴도 보였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입을 열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아빠, 팔, 아파요. 아빠라는 한마디. 그것은 회복실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는 기적과도 같았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운 감정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지난 6년간의 후회와 공허함이 그 한마디에 눈처럼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한지원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이의 순수한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지막 방어벽마저 허물어뜨렸다. 그녀는 강태준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슬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강태준은 한지원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고생했어. 한지원은 처음으로 그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조금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것은 아주 작은 한마디였지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빙하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의 소리였다. 하람이의 사고는 역설적으로 강태준의 얼어붙었던 세계에 온기를 가져왔다.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그 순간 그는 SJ그룹의 총수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되찾았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지난 6년간 놓쳐버린 것들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서류 결제판 대신 아이들의 색칠 공부책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다. 딱딱한 보고서 대신 아이들의 서툰 글씨로 쓰인 아빠 힘내세요. 쪽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는 쌍둥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산책했. 막내 하늘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자신들을 향한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노력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한지원은 그 모든 변화를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다. 강태준의 변화는 분명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풀리지 않았다. 지금 그의 모습이 진심일까? 아니면 아이들을 얻기 위한 또 다른 고도의 전략일까?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정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아버지라는 새로운 역할에 몰두하는 동안 그의 왕국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소리 없이 번지고 있었다. 그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그의 옥좌를 노리고 있었다. 태양그룹 윤 회장의 비밀 서재. 윤서연은 분노를 사기지 못한 채 방 안을 서성였다. 그 한지원이란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아빠, 우리의 공격을 역으로 이용해서 자기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강태준과 그 여자가 정말로 재결합이라도 하면 우린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는 거예요. 윤 회장은 딸처럼 흥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연아, 숲 전체가 불타고 있을 때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에 집착하는 게 아니란다. 한지원은 이제 미끼일 뿐이야. 우리의 진짜 사냥감은 강태준, 그리고 SJ그룹 그 자체지. 그는 시가 끝을 잘라내며 말을 이었다. 사자는 새끼에게 정신이 팔렸을 때 가장 약한 법이다. 강태준은 지금 제 아들 병수발에 온 신경이 쏠려 있어. 회사 일은 뒷전이지. 주주들은 총수의 이런 모습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바로 지금이 우리가 움직일 때다. 그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강태준은 SJ그룹의 재무담당 김전무와 마주 앉아 있었다. 김전무는 선대 회장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원로 중 한 명이었지만 강태준의 공격적인 경영 방식에 내심 불만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다. 회장님, 요즘 회장님의 사적인 문제로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주주들의 우려도 크고요. 이럴 때일수록 회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하는데. 김 전무의 말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강태준은 그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피로감에 날카롭게 대응할 기력이 없었다. 김 전무님, 제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사 일에 소홀한 적은 없습니다. 곧 정상화될 테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그의 미온적인 반응은 김 전무의 야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그날 저녁 윤 회장과 미뢰했다. 고급 일식집의 은밀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김 전무, 내가 듣자하니 강태준 회장 밑에서 자네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더군. 윤 회장이 운을 뗐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이번 기회에 SJ를 바로잡아 보는 건 어떤가? 자네가 나를 도와준다면 다음 SJ의 주인은 자네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실어주지. 강태준은 너무 젊고 감정적이야. 지금처럼 사생활에 휘둘리는 총수는 회사의 재앙일 뿐이라고. 윤 회장의 제안은 달콤한 독약과 같았다. 김 전무는 잠시 갈등했지만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권력욕이 결국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SJ그룹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반란이 시작되었다. 김 전무는 강태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다른 임원들을 규합했다. 그들은 강태준이 추진하던 핵심 프로젝트들의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강태준의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이 익명의 출처를 통해 증권가에 퍼져나갔다. 강태준은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적이 누구인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아이들과 한지원에게 신경을 쓰는 동안 그의 등 뒤에서 서서히 칼이 겨눠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다. 박 실장은 이 모든 불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선대 회장을 그림자처럼 보조하며 온갖 풍파를 겪어온 노련한 책사였다. 그의 눈에는 지금의 상황이 과거의 어느 순간과 기묘하게 겹쳐 보였다. 회장님, 최근 임원들, 특히 김 전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회장이 뒤에서 수작을 부리는 거겠지. 증거도 없이 내부 분열부터 일으킬 수는 없어. 일단은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해. 그의 오만함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회사 경영 사이에서 오는 극심한 피로감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의 책상 위에 긴급 이사회 소집 요구서가 놓였다. 발신인은 김 전무외이사 5인이었다. 안건은 단 하나. 현 대표이사 회장 강태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었다.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강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명단에는 그가 믿었던 측근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적을 얼마나 얕보았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윤 회장은 한지원을 공격하는 척하며 그의 시선을 완벽하게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그의 심장부에 칼을 꽂은 것이다. 그날 밤 강태준은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게 느껴졌다. 아버지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은 이후 단 한 번도 패배를 생각해 본 적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사면 초가에 몰려 있었다. 그때 박 실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고 두꺼운 가죽 다이어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다이어리를 강태준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것은 선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따로 맡기신 물건입니다. 언젠가 회장님께서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열어보라 하셨습니다. 강태준은 의아한 눈빛으로 다이어리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유품은 모두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선대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하셨습니다. 특히 태양그룹과의 혼담을 서두르실 때 더욱 그러셨지요. 마치 원치 않는 거래를 강요당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 실장의 말은 강태준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맞추는 실마리가 되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결혼 종용, 윤 회장의 집요한 공격, 그리고 눈앞에 이 낡은 다이어리.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비밀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아마도 이 안에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실마리가 혹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집어들었다. 낡은 가죽의 감촉이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다이어리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인 첫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만약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면 그 배후에는 태양그룹의 윤상현 회장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선대 회장의 낡은 다이어리. 그 첫 문장은 강태준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았다. 내가 만약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면 그 배후에는
태양그룹의 윤상현 회장이 있을 것이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의 글자들이 해체되었다가 다시 조합되기를 반복했다. 그는 몇 번이고 문장을 다시 읽었다. 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끔찍한 진실을 그의 이성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존경에 맞지 않았던 아버지, SJ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철인이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의 장인이 될 뻔했던 윤 회장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강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박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밥을 갈구하는 어린아이처럼 절박했다. 박 실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은 그 자체가 긍정이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의 다음 장을 넘겼다. 한 장 넘어갈 때마다 6년 전의 진실이,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과거의 망령이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이어리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독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SJ그룹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던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아버지는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정부에 거액의 비자금을 건네는 실수를 저질렀다. 거래는 성공적이었지만 그것은 SJ그룹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약점을 귀신같이 파고든 것이 바로 당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던 태양그룹의 윤 회장이었다. 윤 회장은 우연을 가장해 이 비밀거래의 증거를 손에 넣었고 그것을 빌미로 아버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돈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SJ그룹 전체를 원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딸 윤서연과 강태준을 결혼시켜 두 그룹을 합병한 뒤 서서히 SJ그룹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었다. 윤상현 그자는 악마다. 그의 웃음 뒤에는 시커먼 탐욕이 웅크리고 있다. 그는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는 태준이와 제 딸을 결혼시키라고 종용했다. 거절한다면 비자금 내역을 검찰과 언론에 터뜨리겠다고 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SJ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였다. 따르월, 강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버지가 왜 그토 A케록 태양그룹과의 결혼을 서둘렀는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이어리의 다음 내용은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바로 한지원에 대한 이야기였다. 당시 강태준이 한지원과 깊은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윤 회장과 아버지는 그녀를 떼어놓기 위한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 태준이는 지원이라는 아이에게 푹 빠져 있다. 그 아이의 눈을 보면 젊은 시절의 아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윤상현은 그 아이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아이가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것이라 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떼어내야만 한다. SJ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 자신을 위해서. 알두, 그들은 사람을 붙여 한지원의 뒷조사를 했다. 그리고 그녀가 고아 출신에 어렵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들은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과 거짓 정보들을 만들어냈다. 마치 한지원이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강태준에게 접근한 것처럼, 다른 남자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그 조작된 증거들을 강태준의 아버지에게 흘렸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윤 회장의 집요한 압박과 SJ그룹의 운명이 걸린 상황 속에서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한지원을 아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로 규정해버렸다. 그리고 강태준에게는 그 조작된 증거들을 보여주며 이별을 종용하고 태양그룹과의 결혼을 강요했던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자신이 보았던 증거들, 아버지의 완고했던 태도, 그리고 한지원을 향한 자신의 차가웠던 배신,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 자신은 그저 무대 위의 어리석은 광대였을 뿐 모든 것을 조종하는 연출가는 따로 있었다. 강태준은 다이어리를 덮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분노보다 더 깊은 허탈감과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한지원을 의심했다. 그녀의 사랑을 믿지 못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그녀를 버렸다고 자책했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끔찍했다.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다.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그는 쉰 목소리로 박 실장에게 물었다. 박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품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선대 회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윤 회장이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저에게 비밀리에 윤 회장의 비자금 내역과 협박의 증거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박 실장은 강태준이 SJ그룹을 물려받은 후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진실을 묻어두려 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 USB 안에는 윤 회장이 선대 회장님을 협박했던 녹취 파일 원본과 태양그룹의 분식 회계 자료, 그리고 이번에 김 전무를 비롯한 이사들을 매수하기 위해 건넨 자금의 흐름까지 전부 담겨 있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반격 카드입니다. 강태준은 USB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한지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더럽혀진 자신의 과거를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였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뼛속까지 사무치는 후회와 지독한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차가운 결의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이 이제는 복수라는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긴급 이사회. 예정대로 진행해. 아니, 오히려 내가 먼저 소집하지. 모든 이사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전해.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욕망과 음모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한지원. 그는 그녀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려야만 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 그녀가 지난 6년간 홀로 싸워왔던 고독한 전쟁이 결코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그녀가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써왔는지를 알려주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추악한 진실 앞에서 그녀와 함께 싸울 자격이 자신에게 아직 남아있는지를 물어야만 했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의 첫 번째 행보가 될 것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한지원의 스튜디오로 향했다. 낮의 소란과 분주함이 모두 사라진 밤의 스튜디오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마치 세상의 모든 폭풍으로부터 비켜나 있는 작은 섬 같았다. 그 평화의 중심에 한지원이 있었다. 그녀는 늦은 시간까지 홀로 남아 디자인 시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람이가 퇴원한 이후 아이들은 이웃 할머니의 집에 맡겨둔 상태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이전처럼 나를 세우지는 않았다. 병원에서의 며칠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아주 조금 허물어 놓았다.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강태준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가 들려 있었다. 한지원은 그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조용히 회의실로 안내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변명이나 서론 없이 곧바로 다이어리를 그녀 앞으로 밀어놓았다. 이걸 먼저 읽어줬으면 합니다. 한지원은 의아한 눈빛으로 다이어리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열었다. 낡은 종이 위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필체의 글씨가 빼곡했다. 선대 회장의 일기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숨을 죽이며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태양그룹 윤 회장의 협박, SJ그룹을 집어삼키려는 그의 추악한 야망, 그리고 자신을 강태준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꾸몄던 잔인한 음모, 조작된 증거들, 거짓 소문들,
그녀의 세상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 같았다. 자신이 겪었던 지난 6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이 단순히 한 남자의 변심 때문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과 탐욕이 빚어낸 추악한 연극의 희생양이었을 뿐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더 큰 슬픔과 허무함이 그녀를 덮쳤다. 다이어리를 모두 읽은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SJ그룹의 총수가, 대한민국 재기를 호령하는 얼음 왕자가 한 여자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용서를 구하지 않겠어. 나에겐 그럴 자격조차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갈라져 나왔다. 나는 바보였어.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나는 내 눈앞에 던져진 그들의 거짓말을 믿는 쪽을 택했어. 내 야망과 SJ를 지켜야 한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 멋대로 당신을 재단했어. 내가 당신을 2번 죽인 거야.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윤 회장에 대한 분노 뒤에 숨지 않았다. 오롯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 그리고 그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그의 진심 어린 참회는 그 어떤 계산된 사과보다도 한지원의 마음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한지원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물 젖은 눈동자가 강태준을 향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어려 있었다. 일어나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녀는 다이어리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어쩌면 당신의 아버지도 피해자였을지 몰라요. 그리고 당신도, 물론 우리 아이들과 나도. 그녀의 말은 강태준에게 예상치 못한 구원이었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 모두가 거대한 음모의 피해자였음을 인정했다. 그녀의 그 깊은 이해심 앞에서 강태준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한지원이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강인한 여자였다. 강태준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며 품 안에서 USB를 꺼내 보였다. 여기 윤 회장의 모든 죄악이 담겨 있어. 아버지를 협박했던 녹취 파일부터 이번에 이사들을 매수한 증거까지 전부.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태양그룹의 죄를 세상에 물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썼던 억울한 누명도 내가 직접 벗겨줄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니까. 우리 모두의 싸움이니까 나와 함께 싸워주겠어. 그것은 명령도 부탁도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제안이었다. 한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이 싸움에 뛰어드는 것은 그녀와 아이들의 삶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선다면 그녀는 평생 거짓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진실을 알고도 외면하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SJ그룹의 조직도와 이사들의 명단을 펼쳐놓았다. 2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적이 아닌 동지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위험한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윤 회장과 배신자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긴급 이사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열어줄 거야. 그 자리에서 나에 대한 해이만을 상정하도록 내버려 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한지원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 그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축배를 들기 직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야. 모든 주주와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태준은 USB를 가리켰다. 이사회 당일
윤 회장과 김 전무가 나를 공격하는 모든 발언이 끝나고 해임한 투표에 들어가기 직전 내가 이 증거들을 공개할 거야. 아버지의 유언과 함께 그의 계획은 완벽한 역공이었다. 적의 칼날이 자신의 목에 닿기 직전 상대의 심장을 찌르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함께 있어줬으면 해.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가장 큰 피해자야. 당신이 내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진실의 무게는 달라질 거야. 윤 회장이 당신에게 씌웠던 꽃뱀이라는 누명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게 될 거야. 한지원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를 이용하려는 계산이 아니라 그녀의 명예를 되찾아주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은 세워졌다. 이제 남은 것은 운명의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스튜디오를 나서기 전 강태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지원아. 그는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한지원은 그의 넓은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들은 마침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실과 정의라는 더 큰 이름 아래 그들은 운명을 건 마지막 싸움을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관계 위로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신뢰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SJ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인물들로 가득 차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폭발할 듯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탐욕과 배신, 그리고 불안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오늘은 강태준의 운명이 결정되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회의장 한가운데 윤 회장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 전무를 비롯한 반란의 주동자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낙관하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강태준은 사생활 스캔들에 발목 잡혀 리더십을 상실한 애송이 총수에 불과했다. 잠시 후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대로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는 묵묵히 의장석으로 걸어갔다.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한 여인이었다. 한지원.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지만 강단 있어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장에 기름을 부은 듯한 파문을 일으켰다. 저 여자가 여길 왜? 당 회장이 제정신이 아니군.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윤 회장은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강태준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지원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강태준이 미리 마련해둔 의장석 바로 뒤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손은 긴장으로 차가웠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시선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SJ그룹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지옥 같은 쇼가 시작되었다. 김 전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준비해온 유인물을 주주들에게 배포하며 강태준의 경영 능력 부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현 강태준 회장은 지극히 사적인 문제로 그룹 전체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요한 투자 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등 그룹의 리더로서 안정성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다른 배신자 이사들이 차례로 일어나 그를 거들었다. 그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강태준의 모든 행보를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리더십의 증거로 몰아갔다.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윤 회장이었다. 그는 마치 SJ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원로인 것처럼 인자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는 선대강 회장님과의 오랜 인연으로 SJ그룹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SJ는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젊은 선장이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배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무거운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는 강태준을 향해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강 회장, 젊은 날의 과오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법이네. 하지만 그 과오의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 또한 리더의 용기일세.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동정과 비난을 교묘하게 섞어 강태준을 무능하고 부도덕한 리더로 낙인 찍고 자신들의 쿠데타를 그룹을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들 쪽으로 넘어간 듯 보였다. 마침내 김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결의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에 본인을 포함한 이사오인은 현 대표이사 회장 강태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로 쏠렸다. 그의 입에서 나올 대답을 기다렸다. 모두가 그가 분노하거나 혹은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입가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차가운 미소마저 걸려 있었다. 좋습니다. 그 해임안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지만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주주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연단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들었다. 이것은 돌아가신 저의 아버님, 선대 강일환 회장님께서 남기신 일기장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왜 그토록 태양그룹과의 합병을 서둘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강태준은 다이어리의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독백이, 윤 회장의 협박 사실이 강태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거짓말이다. 죽은 사람을 팔아 위기를 모면하려는 비열한 수작이야. 윤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비열한 수작이라고요. 강태준은 그를 비웃듯 바라보며 박 실장에게 눈짓했다. 박 실장은 회의실의 스피커와 스크린을 연결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아버님과 윤 회장님께서 나누셨던 은밀한 대화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스피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상현 강 회장,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오. 당신 아들이 그 고아 계집애한테 미쳐서 내 딸을 걷어차면 당신 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는 거요. 내가 가진 이 서류 하나면 SJ그룹은 대한민국에서 퇴출이야. 선대 회장, 원하는 게 대체 뭔가. 참, 윤상현 원하는 거. 하하하, 처음부터 말했잖소. SJ그룹, 전부를 원한다고. 얌전히 태준이 시켜서 내 딸이랑 결혼시켜. 그럼 모든 걸 덮어주지. 할 수 있노? 윤 회장의 탐욕스럽고 오만한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꺼 당장 저거 꺼 조작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강태준은 다음 증거를 꺼내들었다. 바로 USB였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스크린에는 태양그룹의 분식 회계 자료가 펼쳐졌다.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과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명단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전무를 비롯한 배신자 이사들의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김 전무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신음했다. 다른 배신자들도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윤상현 회장, 강태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협박하고 한 여인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의 회사를 강탈하려 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이제 치를 시간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지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지원은 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겁먹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진실의 편에 선 당당한 증인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모든 주주와 카메라를 향해 선언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한지원 씨는 당신들이 말하는 꽃뱀이나 야망가가 아닙니다. 이 모든 추악한 음모의 가장 큰 희생자이자 제 아이들의 어머니이며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씌워진 모든 누명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모두 거두겠습니다. 지난 6년간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회의장 안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나왔다. 윤 회장은 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다가 결국 으허헉 하는 괴성과 함께 뒤로 넘어가 버렸다. 심판의 날, 정의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진실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것이 끝난 회의장의 혼란 속에서 강태준과 한지원은 서로를 마주보며 굳건히 서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밝아오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의 폭풍은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다. 모든 언론과 방송은 SJ그룹의 드라마틱한 반격과 태양그룹의 추악한 몰락을 대서특필했다. 윤상현 회장은 주주총회 직후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곧바로 검찰의 조사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탐욕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전후 수습에 나섰다. 그는 먼저 SJ그룹 내부의 배신자들을 가차없이 정리했다. 김 전무를 비롯한 이사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무너진 조직을 재정비하고 불안에 떨던 직원들과 주주들을 안심시키며 SJ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그의 리더십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강력해졌다. 한지원을 향한 세상의 시선도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을 유혹한 꽃뱀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에 맞서 홀로 5 아이를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이자 정의의 상징으로 재평가받았다. 그녀의 스튜디오 블룸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성을 얻었고 그녀의 철학이 담긴 디자인을 원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연락이 쇄도했.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강태준의 마음속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은 아직 맞춰지지 않은 채였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내리쬐는 주말 오후였다. 강태준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 이사한 집의 넓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전에 차갑고 미니멀했던 펜트하우스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는 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지 않았다. 편안한 스웨터 차림에 그는 잔디밭 위에서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5 아이들은 이제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어색함이 없었다. 아빠나 잡아봐라. 가장 활발한 하준이가 소리치며 달려갔고 강태준은 일부러 넘어져주는 신용을 하며 아이들을 웃게 만들었다. 막내 하늘이는 그의 무릎에 앉아 조잘조잘 동화책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지원은 테라스의 흔들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평생을 꿈꿔왔지만 감히 가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강태준은 아이들과의 술래잡기를 잠시 멈추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무슨 생각해?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냥 모든 게 꿈만 같아서요. 이렇게 평범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리고 정원에서 제잘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오랫동안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SJ그룹을 이끌어갈 나보다 더 냉철하고 강한 후계자. 아버지가 내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이 아이들 중 누군가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의 목소리가 잠시 과거의 회한에 젖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진정으로 찾아야 했던 후계자는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이 차갑고 거대한 회사가 아니라
바로 가치였다는 걸. 그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돈이나 권력보다 가족의 웃음이 더 소중하다는 믿음. 내가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그것뿐이야. 그 아이들이 커서 무엇이 되든 나는 그저 그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바랄 뿐이야. 그의 말은 한지원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더 이상 SJ그룹의 미래를 짊어진 총수가 아니었다. 한 가정의 미래를 고민하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가장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였다. 강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지원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한지원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지원아.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6년 전 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였어. 당신과 아이들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지. 나의 세상, 나의 제국은 SJ그룹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다는 걸.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SJ그룹의 안주인이 되어달라고 말하지 않겠어. 나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세계를 존중해. 그러니 그저 평생 내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는 오직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주겠어. 그것은 책임감이나 의무감에서 나온 청혼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을 내건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이었다. 한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 섞인 미소로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강태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꼭 맞았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6년이라는 길고 아픈 시간을 돌고 돌아 두 사람은 마침내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 1년 후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강태준과 한지원의 집은 여느 때처럼 아이들의 활기로 가득 찼다. 아빠 팬케이크 더 주세요. 엄마 하늘이가 내 크레용 뺏어갔어요. 정신없는 소란 속에서 강태준은 능숙하게 팬케이크를 뒤집고 있었고 한지원은 아이들의 작은 다툼을 현명하게 중재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얼음왕자라 불리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밀가루를 얼굴에 묻힌 채 아이들과 장난을 치는 평범한 아버지가 서 있을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모두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아이들은 잔디밭 위를 뛰어놀고 강아지와 뒹굴었다. 강태준은 테라스 소파에 앉아있는 한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 인생 최고의 투자 결정이 뭔지 알아. 그가 속삭였다. 뭔데요? 바로 6년 전. 그 끔찍했던 날.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던 것. 한지원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자신들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5명의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사랑스러운 혼돈. 그 속에서 피어나는 눈부신 웃음소리. 강태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의 제국, 자신의 왕좌, 그리고 자신의 가장 완벽한 후계자들은 바로 저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사랑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유산이었다.